우선 체면 감수성, 자, 체면 감수성, 예, 감수성은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체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권위적인 체면 접근 방식. 권위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체면 중심사, 체면사 중심사 체면 유도예요. 그러니까 뭐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편안하게 온몸이 이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 명령형의. 근데 이제 이 근위적인 체면 기법이 가장 많이 오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쇼 체면이라든지 무대 체면에서 많이 오용이 되세요. 우리가 이제 무대 체면을 하다 보면은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면 그 한두 명 중심으로 무대에 올려서 쇼를 하는 것처럼 체면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제 팔을 못 내리게 만들고, 눈을 못 뜨게 만들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위적인 체면에 약간의 또 오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체면에 대한 호기심이나 신비감을 키워주는 거는 도움이 되죠. 그런 근위적인 체면의 쇼 체면이나 무대 체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체면 대단하네, 신기하네, 신비하네, 나도 저 체면에 한번 걸려보고 싶네, 이런 호기심이나 신비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 근위주의적인 체면의 한계는 뭐냐면은 체면에 안 걸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체면에 저항을 하기 때문이다. 체면에 저항을 하는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다. 체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에 저항하는 당신의 문제로서 체면에 걸리지 않는다. 체면에 걸리고 걸리지 않고는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근위적인 체면의 문제죠. 근데 이 근위적인 체면에서 체면에 잘 걸린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한 3명에서 한 5명은 중간 정도 체면에 걸리고요. 또 한 3명 이상은 체면에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죠. 프로이트는 10명 중에 한두 명만 체면을 걸고 체면 치료를 했는데 같이 훈련했던 이 브로이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브로이어는 10명 중에 한 8명은 체면을 잘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죠. 야, 브로이어는 체면을 잘 걷는데 나는 왜 체면을 못 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체면을 포기하고 체면과 비슷한 이제 자유연상법을 토대로 해서 자유연상법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이제 정신분석학을 탄생시켰는데 그게 대대적으로 히트를 친 거죠. 빅히트를 쳤어. 모든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들은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렸기 때문에 모두 체면을 버리게 되고 50년 동안 체면이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암흑기로.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활이 된 게 뭐냐면은 1940년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오는 이 전쟁의 병사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반 프로이트의 심리학으로는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체면을 거니까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지. 전쟁의 트라우마가 체면 치료로는 효과가 좋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힐 가이드 교수라든지 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체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헐 교수의 제자가 누구냐면 밀턴 에릭슨이에요. 밀턴 에릭슨이 헐 교수한테 체면을 배우면서 자기만의 체면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화 체면, 이른바 에릭슨 체면이라는 건데요. 이 에릭슨 체면이 그것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에릭슨 체면이 일반화되면서 체면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3년까지 체면 의학계에서 체면을 금지를 시켰는데 밀턴 에릭슨을 통해서 1955년에 미국 의학계의 체면을 인정받는, 즉 정신의학계의 체면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근위주의 체면에 대한 여러 이야기 좀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표준적인 체면인데요. 표준적인 체면은 체면 감수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선생님 질문했던 것처럼 체면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 약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을 감긴다면 바로 눈을 못 뜨는 사람, 자 눈을 뜰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쉽게 눈을 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 팔을 못 내리는 사람, 뭐 쉽게 내리는 사람, 팔이 굳어버리는 사람, 뭐 우리 체면 감수성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테스트를 같이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이 감수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체면 감수성은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체면을 잘 걸리고 못 걸리고가 이미 성향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고는 감수성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감수성 테스트를 해보면 당신은 감수성이 뛰어나니까 체면에 잘 걸릴 수 있겠네요. 당신은 감수성이 좀 약하니까 체면에 잘 안 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고는 나 체면사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타고난 감수성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내담자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거죠. 자,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한계가 있죠. 체면에 효과가 적다는 어, 거잖아요. 그쵸. 물론 체면에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뭐 체면에 잘 걸리니까 치료하기가 좀 쉽겠죠. 근데 체면에 감수성이 약한 사람도 체면에 걸리게 만들 책임은 상담사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감수성이 그러면 이제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협력적인 관계의 체면이야. 협력적인 관계의 체면. 이건 이제 밀턴 에릭슨의 에릭슨 체면에서 주장하는 원리인데,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고의 중요한 부분은 체면사와 내담자가 얼마나 협력적인 관계가 되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라포를 형성하고 어떻게 마음이 잘 통하고 열리는 관계가 되면서 내담자가 체면사의 말에 협조를 하고 체면사의 말에 맞게 잘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체면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제 체면을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권위적인 체면, 표준적인 체면, 협력적인 체면.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서, 그러면 치료적인 부분하고 체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 생각할 것인가? 치료적인 것은 감수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체면 감수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치료적인 체면은 아무리 깊게 체면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치료적인 체면은 세 번째 이야기했던 협력적인 관계. 자, 체면 상담사와 내담자가 얼마나 협력적인 관계가 되면서 라포가 형성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 체면사와 함께 마음을 열고 작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체면의 깊이가 중요하지 않다. 치료를 위해서는 굳이 체면에 깊게 들어가야만, 즉 감수성이 뛰어나야만, 권위적인 어떤 체면사에 의해서 체면 반응이 잘 일어나야만 치료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자, 체면의 깊이와 치료 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말이에요. 어쩌면은 체면의 깊이보다는 체면의 폭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체면의 폭. 우리가 체면의 깊이가 있고 폭이 있다면은 그 트랜스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어떤 경험적인 자원을 트랜스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쉽게 말해서 얕은 트랜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복의 자원을 끌어내고 자신감의 자원을 끌어내고 성취감의 자원, 뭐 행복감, 이런 좋은 자원을 끌어냈어요. 그 자원을 막 상상했어. 그러면서 어떤 뭐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트라우마적인 그 문제와 결합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느낌을 중화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분리를 시키거나 없애버리고요. 그러면서 그걸 또 미래로 가져가서 미래에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쪽으로 활용을 했다면 이거는 트랜스의 깊이라기보다는 트랜스의 폭이죠. 똑같은 트랜스의 다양한 경험을 상상하면서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얕은 트랜스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치료적인 맥락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감수성하고 체면 치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체면의 깊이하고 치료도 아무 관계가 없다. 치료는 체면 상담사와의 그 믿음 신뢰의 관계, 라포, 그리고 그 트랜스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 많은 자원을 문제적인 맥락으로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 미래를, 즉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느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교수님 네. 그러면 저희가 NLP 체면 치료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NLP 치료 방법에 체면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NLP 체면 치료도 이렇게 하나의 기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치료적 기법으로요? 자, NLP는 어차피 체면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밀턴 에릭슨의 에릭슨 체면하고 게스트할트 심리치료와 프리츠 버지니아 사티의 가족치료에서 모델링이 된 게 NLP잖아요. 네네. NLP 안에는 이미 체면적인 요소가 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체면으로 본다면은 근위적인 체면, 표준화된 체면, 에릭슨 체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NLP는 근위적인 체면이 아니고 그리고 표준화된 체면도 아니고 에릭슨 체면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즉 치료적인 체면에서 왔다 말이죠. 치료적인 트랜스를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에릭슨 체면의 요소들이 NLP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NLP에서 치료하는 것은. 근데 이제 체면 치료로 본다면 체면 치료 안에 또 에릭슨 체면이 있잖아요. 네네. 에릭슨 체면 안에 또 NLP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포함해서 또 이제 그 체면 치료 고유로 본다면은 뭐 전생 치료라든지 빙의 치료라든지 또 암시 치료라든지 뭐 체면 극이라든지 뭐 여러 체면 치료법도 있거든. 그 체면 치료법과 NLP 치료법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강의로 본다면은 NLP의 모든 치료법은 체면에 속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체면 치료법 안에 또 에릭슨 체면 치료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체면의 일부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NLP 안에 모든 체면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에릭슨 체면이 들어와 있으니까 체면이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체면 안에는 또 에릭슨 체면적인 요소가 NLP 안에 있으니까 전체 체면 중에 NLP가 일부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정통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에는 멀어진 느낌이 그렇죠. 그 있죠. NLP는 정통적인 체면하고 다르죠. 그렇죠. NLP는 에릭슨 체면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밀턴 에릭슨의 기법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어차피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치료를 위해서 체면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임상적 체면인데 임상적 체면. 그렇다고 해서 전통 체면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전통 체면 중요해요. 전통 체면은 암시가 잘 먹히죠. 암시 치료 아주 중요하죠. 저 전통 체면을 통해서 우리가 전생을 보고 또 빙의 치료를 하고 연령 퇴행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건 NLP에서 할 수 없는 거죠. NLP에서는 전생이나 빙의를 다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NLP는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다루지 나기 이전에 경험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네네. 뱃속 안에 있는 기억도 NLP를 다루지 않아요. 그건 시간선 치료에서 다루는 거지. 네. 시간선 치료도 NLP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간선 치료 안에도 NLP가 있고 체면이 있고 전생 치료가 있잖아요. 테드 제임스가 만든 시간선 치료는 체면 치료와 NLP 치료와 전생 치료를 통합을 해서 시간선 치료를 만든 거예요. 네네,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시간선 치료를 하다 보면 NLP적인 요소도 있고 체면 치료 요소도 있고 또 전생 치료 요소도 있어. 왜냐하면 시간선 치료는 전생도 다루지, 혈통도 다루지, 엄마 뱃속 안에 태아도 다루지.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체면 치료나 NLP 치료나 시간선 치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무의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무의식에 연결되는 바로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체면의 치료적 효과는 어떠냐? 대단하죠. 이 치료적 효과 바로 이제 트랜스를 활용한 치료적 효과는 대단하다. 자, 그럼 트랜스를 활용한 치료를 보면 이제 체면도 트랜스를 활용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NLP도 트랜스를 활용하죠. 시간선 치료도 트랜스를 활용하죠. 이게 다 트랜스를 활용하거든요. 그 트랜스가 뭔지 개념을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 다 설명했지만 트랜스는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과 몰입이 된 상태다. 고도로 이완이 되고 집중 몰입이 된 상태가 바로 트랜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도로 이완되었다. 너무나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어떤 아이디어에 어떤 경험에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자, 그러면 이 트랜스를 언제 경험했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트랜스 상태에 살고 있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트랜스 상태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자, 편안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자. 편안한 상태.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편안한 느낌을 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은 깨웠지만 눈 뜨고 싶지 않은 이 편안함. 밖에서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 설거지 하는 소리,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편안하죠. 눈 뜨기 싫죠. 이대로가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뭐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그 편안함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상상을 하거나 공상을 할 때도 편안함을 느끼죠. 우리 산책을 할 때 그 뻥 뚫려 있는 그 산책길을 혼자 걸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그리고 우리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에 갔을 때 바다가 확 열려 있어. 바다가 확 뚫려 있는 그 바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 치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수평선가 맞닿아 있는 그 어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확 트이는 느낌. 편안하지 않나요? 편안하죠. 이런 편안한 기분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할 때도 도로가 뻥 뚫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터널 시야가 되잖아. 터널 시야. 눈이 막 확장이 되잖아요. 주변 시야까지. 그 마음은 좀 후련하고 편안한 그 느낌을 갖지 않나요? 이런 거 다 트랜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과 몰입 상태가 트랜스인데, 언제 집중 몰입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재밌는 소설책을 읽거나, 또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또 재밌는 강의를 듣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집중 몰입의 상태는 다르죠. 어쨌든 사람마다 자기만 집중 몰입의 그런 상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뭘 하는 이것도 트랜스야. 반복적으로 뭔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이런 게 있죠. 리듬. 반복적 리듬. 이것도 트랜스죠. 우리 여기 박영복 이사님 마라토너잖아요. 반복적으로 뛰잖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듬에 맞게 막 이렇게 막 뛰어. 팔을 흔들면서. 그렇죠? 이것도 트랜스죠. 북을 치는 사람. 반복적인 리듬에 맞게 북을 치는 사람. 교회 가면은 똑같은 어떤 기도물 엎조리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리듬에 맞게 막 똑같이 춤을 추잖아요. 인디언의 어떤 그 기후제 축제 같은 경우. 그게 다 트랜스란 말이에요. 어떤 똑같은 리듬, 반복적 리듬. 이게 다 트랜스다. 습관적인 것도 트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습관적인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습관적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렇죠. 그럼 보면 우리는 트랜스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트랜스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걸 트랜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심지어 문제라는 것도 트랜스예요. 문제. 에릭슨 세면 시간에 다루겠지만은 문제도 트랜스와 똑같아. 왜냐면 문제라는 건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에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표 불안증은 발표하는 그 불안감에 집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인 공포증, 대인 사람들 만나는 그 불안, 두려움에 집착되어 있잖아요. 우리 박영복 이제 요즘 마라톤 토너님은 어디에 집착되어 있냐면은 인터뷰하는 소논문 쓰는 인터뷰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논문 인터뷰 체면에 걸려 있어 지금 보면. 그 외에 지금 생각이 없어. 그게 다 몰입돼 있어. 우리 장정희 이사님이 좀 도움을 주면 참 좋겠는데 사회복지학 전문가라면. 어쨌든 자, 문제도 집착이고 꿈과 목표도 집중이고요. 재밌는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든지 집중 몰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곳에 몰입이 되면 좋은 트랜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쁜 것에 몰입이 되면 나쁜 트랜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는 일상생활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치료를 할 때 의도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고
치료를 할 때 의도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 편안한 이완감 속에 한 가지에 집중 몰입을 하게 만들면 트랜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집중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탈트랜스를 시키는 거죠. 부정적인 것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탈트랜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긍정적인 것. 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라든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라든지 나의 가치라든지 나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곳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래서 트랜스를 쉽게 말하면 빠져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빠져든다. 빠져들어 있는데 내가 나쁜 것에 빠져들어 있느냐 좋은 곳에 빠져들어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나쁜 것에 빠져들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좋아져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겠죠. 그죠? 좋은 곳에 빠져들면 어때요? 좋은 곳에 빠져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곳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나 이상이나 비전이나 이런 곳에 빠져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원하는 것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한테 오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부정적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 좋은 곳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곳에. 과거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하고, 상처, 아픔에 집착하고, 미래의 어떤 걱정, 불안,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빠져들고 있느냐, 좋은 쪽으로 빠져들고 있느냐, 나쁜 쪽으로 빠져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를 왜 치료에 활용해야 되느냐 이 질문 하셨는데요. 바로 잠재의식 차원의 무의식 차원의 변화를 일으킨 게 트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각성 상태는 의식 차원의 변화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각성 상태는 의식 차원의 변화예요. 근데 트랜스 상태는 무의식 차원의 변화라는 겁니다. 의식 차원의 변화는 작심삼일로 끝나버려. 오케이? 트랜스 상태의 변화는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의식 차원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면서 막 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봐도 의식 차원의 변화는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게 3일은 노력할 수 있지만 3일 이후부터 노력하는 게 힘들어요. 대부분 한 서너 번 해보다가 그만두게 되죠. 우리 박영우 교사님 마라톤도 같지 않습니까? 자, 한두 번 참가하지만은 3일 이상 꾸준히 마라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마라톤만 그러겠어요. 뭐 수영이나 뭐 운동, 뭐 공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식 차원의 노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트랜스를 활용해서 무의식 차원의 변화를 하잖아요. 이거는 3살 플러스 2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즉, 한번 제대로 된 패턴을 만들고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건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그러면 무의식적인 변화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무의식적 변화는 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바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요. 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네,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나도 모르게 막 희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뭔가 잘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좋은 느낌들 같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말을 잘한다면은 발표를 잘한다면은 앞에 나왔을 때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말을 잘하고 있어야 돼. 내가 대인관계를 잘한다면은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만나는 순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편안하게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영업을 잘한다면은 내가 고객을 만날 때 굳이 노력을 안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고객과 상담을 잘하고 영업 활동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치료 상담을 잘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내 남자를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치료 상담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잘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무의식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뭔가를 준비를 하고 애를 써서 잘한다면 그건 무의식적 변화가 아니죠. 자, 우리 NLP에서 훈련했던 학습의 4단계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습의 4단계를 보면 1단계가 무의식적인 무능감이라고 그랬어요. 무의식적 무능감.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단계. 2단계가 의식적인 무능감.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아는 단계. 3단계가 의식적인 유능감. 내가 노력을 해서, 즉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능력을 갖추는 단계, 즉 유능해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4단계에 무의식적인 유능감이 되는데 굳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능력을 발휘하고 기술을 발휘하는 단계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인 변화라는 것은 바로 4단계의 무의식적인 유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신감 넘치고 애를 쓰지 않아도 뭐 운동을 잘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고 애를 쓰지 않아도 강의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가 바로 무의식적인 변화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모든 변화 학습 행동은 무의식 차원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트랜스를 활용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무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랜스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의식 차원의 변화로 머물게 되고, 의식 차원의 변화는 작심 삼일로 끝나게 되고, 의식 차원의 변화는 정말 무던히 정말 끔찍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의식 차원의 변화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요, 최소한 21일 이상 반복을 해야 좀 편안해지고 익숙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본의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 전설의 금극이 있는데, 이분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오륜수라는 책에서. 똑같이 이제 금객이 칼싸움을 하는데, 칼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일을 단련하면은 단이 되고, 10,000일을 훈련하면 련이 된다. 1000일을 훈련하면 단이 되고, 10,000일을 훈련하면 련이 된다. 그래서 단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단련. 그러니까 의식의 힘은 단련이라는 거죠. 의식의 힘은 1000일, 10,000일을 반복할 때 비록 의식적인 변화가 이제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의식 차원으로 본다면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뀔 수 있는 게 0.5%라는 겁니다. 0.5%. 얼마나 미약해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그 의식 레벨을 보면은 1부터 1000까지 레벨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올라가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5. 평범한 사람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트랜스를 하려고 하면은 100, 200, 300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식 차원의 변화가 5에 머문다면은 트랜스를 하려고 하면은 100, 200, 300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 트랜스를 활용하죠. 자, 체면, NLP, 명상, 요가, 단연호흡 이런 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큰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치료도 일반적인 심리 치료가 왜 효과가 없느냐? 바로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NLP 치료나 체면 치료나 전생 치료나 빙의 치료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물론 시간선 치료를 포함해서 이거는 무의식 차원의 트랜스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 일반 심리 치료가 서울에서 걸어서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라면, NLP나 체면이나 시간선 치료 같은 트랜스를 활용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와 치료의 효과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체면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자, 치료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체면을 걸었어요.
치료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체면을 걸었는데 그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겠죠.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빙의라든지 우리 빙의 같은 경우 잠재의식 속에 빙의령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빙의령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다중인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기 끔찍한 경험이나 뭐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에너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격의 문제. 근데 체면은 걸었는데 이걸 치료할 줄은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체면을 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과에서 수술할 때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아요. 배. 배만 갈라놓으면 어떨까요? 환자를 배만 갈라놨어. 그러면 그 환자가 어떻게 되죠? 아마 죽어버릴 겁니다. 네, 배를 가는 게 체면을 걸고 유도하는 거라면 그 배를 가는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은 뭐냐?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치료. 즉 NLP를 활용하건 뭐 시간소 치료를 활용하건 체면 치료 그 자체를 활용하건 어쨌든 치료를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래서 체면 자체로 본다면 트라우마를 체면을 걸어서 트라우마를 덜쳐내면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체면은 아무나 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면은 누구나 걸 수 있지만은 치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체면을 걸면 안 돼요. 잘못 체면을 걸어가지고 트라우마라든지 빙의라든지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걸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걸 때는 반드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상태였어. 자, 심지어 빙의 치료까지, 트라우마 치료까지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훈련하는 거하고 어떤 치료사가 잘 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트라우마 치료가 NLP 기법이라든지 시간선 치료 기법이라든지 일반 또 심리 치료 기법이라든지 이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여러 기법들이 적용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빙의 치료 같은 경우에도 체면을 잘 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NLP적인 그런 치료 기법들, 공중분리기법이나 어떤 뭐 또 체면극, 심리극이라든지 또는 그 빙의령을 설득시키는 어떤 언어적인 문제, 뭐 메타 모델, 밀트 모형과 같은 그런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치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체면만 잘 거는 것은 배만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체면을 건 이후에 반드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면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좀 경계를 합니다. 체면을 어디에 쓰고 싶어서 일단 묻습니다. 그냥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목표 이미지 시각화라든지 뭐 체면 자기 암시라든지 여기에 쓰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건 힘든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를 제대로 배우세요. NLP도 배우시고 시간선 치료도 배우시고 체면도 전통 체면만 배울 게 아니라 에릭슨 체면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에릭슨 체면, 시간선 치료, NLP 이런 치료 기법들 제대로 배웠을 때 체면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칫 체면을 잘못 써버리면은 체면을 걸어놓고 그 트라우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못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내시로 힘들어진다라는 게 좀 어떻게 드러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빙의가 빙의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체면을 걸기 이전에는 그 사람 빙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트랜스에 들어가면은 그 무의식에 잠복되어 있는 빙의령이 논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막 그 헛소리를 하거나 뭐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빙의령을 광명에서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올려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둬버렸어. 그러면 그 빙의령이 의식화된 상태에서 해결을 못하고 놔둬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빙의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빙의령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빙의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빙의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날부터 환청이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소리를 하고 병처럼 이런 증상이 나오고 그렇죠. 공연 증상.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라우마적인 기억, 이른바 트라우마 또는 뭐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폭행이 어릴 때 성추행 이런 끔찍한 기억을 체면 상태에 떠올렸어. 근데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고 체면에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릴 때의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기억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했을 때는 그 완전히 안아주고 교수님 한 것처럼 다 됐거든요. 근데 네. 복합 트라우마 내담자들이 그게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일단 무의식적인 정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사건은 해결됐는데 뭔가 그 정보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사건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선 치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의미 있는 정서적 사건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 성폭행만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치료한 어떤 분은 5번, 6번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는 치료했는데 나머지 4번 정도 치료 안 했어. 그럼 치료 안 된 4번의 그 사건들이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말끔히 마음의 대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다 그 사건을 그걸 다 치료를 해야죠. 별개로? 그 치료를 해야만 좋아지지. 그쵸 그쵸. 근데 의미 있는 사건이 5개까지인데 그 중에 한 개만 치료하고 덮어버렸어. 그러면 4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힘들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은. 네. 그래서 뭔가를 덜 치웠다라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면은 뭐냐면 덜 치워내는 거예요. 네네. 체면을 건다라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를 덜 치워내는 거예요. 치료를 한다는 건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근데 체면을 걸었는데 즉 과거에 그 상처가 덜 치워졌는데 내가 해결을 못하고 덮어버려. 그러면 그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저는 예전에 교수님 최초 사건을 꼭 찾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최초 사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또 개입을 해서 좋아지긴 하셨거든요. 완전히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차점이 뭘까요 교수님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는 트라우마 치료는 그 의미 있는 사건 치료를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하나 개별. 왜 그러냐면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아픔과 상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초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간선 치료를 맹신하지는 말고 시간선 치료의 효과는 트라우마 치료보다는 트라우마와 관계없는 이제 일반적인 부정적 정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분노, 뭐 우울함, 대인공포 뭐 여러 부정적 정서 있잖아요. 그리고 제한적 신념 또 신체적으로 보면 알레르기 뭐 신체적인 여러 증상들이 있으세요. 너무 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시간선 치료의 최초 사건을 치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의미 있는 사건 치료를 안 하더라도 다 없어진다는 거지. 다 해소가 돼. 근데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은 최초 사건을 치료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충격으로 연결돼 있거든. 다르죠. 대상보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하나 사건을 다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가능하면 하나하나 그 사건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선 치료보다는 오히려 NLP 치료가 더 효과적이지. NLP 체면 치료. 이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NLP 체면 치료 트라우마 수료나 자격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앞으로 이제 만들면 되죠. 일반적으로 트라우마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재난 뭐 이런 쪽으로도.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지. 지금 우리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자격증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민간 자격증에 뭐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자격증 그 신청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민간 자격증과 관계없이 이제 협회 자격증을 주는 걸로.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 자격증을 주는 걸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국 대학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에서 또는 미국 심리 상담 협회에서 트라우마 치료 자격증을 주는 걸로 그건 가능하죠. 너무 밀접하잖아요. NLP랑 예, 그거는 뭐 하긴 나름이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트라우마와 이제 체면 치료에 대한 걸 지금 문제로 말씀을 해드렸고, 그다음 이제 자기 체면에 해당되는 거, 이 자기 체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트랜스와 연결되면 자기 체면은 너무나 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자, 자기 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옛날에 시크릿 책 읽어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마음은 에너지 파동이고 이 파동은 우주의 에너지 파동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주의 에너지 파동은